관광 수요 공급에 대한 거 좀 이렇게 약간 좀 백을 해가지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자원가치평가법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백을 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면에서 한번 우리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책의 그 4장 얘기죠. 관광 일학의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죠? 여태까지 자원가치평가법은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설문지를 한다고 그렇게 배웠죠? 네?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뭐야?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돼 있어야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으면. 근데 결국은 그 설문지를 통해서 도출해 내려는 게 뭐예요? 수요 공급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 함수적인, 그러니까 2차 자료, 그러니까 뭐 얼마에 팔렸다는 게 비용이라든지 뭐 그 몇 명이 사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2차 자료만 모으면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상반기 판매량이라든지 뭐 생산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잡혀요? 수요 공급 함수를 갖다 우리가 구출해, 그러니까 그 도출해낼 수가 있고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죠,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그걸로 수요 공급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자원가치평가법 그 설문지는 뭐예요? 뭐 TCM이 됐던 가상가치평가법이 됐던 그것을 설문지 한다는 건 뭐예요? 1차 자료죠. 1차 자료로 이 사람이 각각 오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쓸 것인지 그 항목을 자기가 쭉 해서 그 방법만 틀리지 어떻게 해요? 가상적으로 쓴 돈이냐 아니면 교통비로 쓴 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방문객을 곱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이게 들어올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그 수요나 공급 함수를 그 함수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원가치평가법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 그죠? 왜 하는지. 그거는 그 2차 자료가 없어요. 리서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그 함수를 만들기 위한 그 자료를 갖다가 도출해내는 작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4장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그 관광 분야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렇게 다루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다루는데 보통 이게 미시경제학이 이제 소비자 행동론하고 뭐요?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소비자 함수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건 소비자 함수론. 함수를 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소비자 행동은 보통 가게에서의 돈을 쓰는 걸 갖다가, 그죠? 이게 맞나요? 한글이? 가게에서 돈을 쓰는 그런 종류의 것을 하는 거고, 소비자 함수는 보통 거시 쪽에서는 누가 뭘 다루는 거예요? 국가 전체 경제에 있어서 그 소비자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것을 다루는 분야가 되겠어요. 그 얘기가 이제 책에 자세히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게 어떤 그 소비 이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거시적인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소비 이론을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접근했느냐, 아니면 미시적으로 접근했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거시는 국가 정책, 그죠? 미시적인 거는 가계와 연관된 건데 소비자 행동, 그죠? 소비자 행동으로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앞에 한계 효용이론이라든지 또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현실적 선호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뭐 차별 곡선, 또 뭐 현실적 소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이죠. 예. 한계 효용 이론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주 좀 방문을 하시죠. 일평생에 걸쳐서. 그죠? 저도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누가 제주도 요번엔 어디 뭐 여름 휴가 제주도 놀러 가자 그러면 별로 안 반가워요. 예? 왜냐면 어떤 여태까지 가가지고 어떤 그 만족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오히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만족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론을 나중에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수요 이론에서 이제 수용의 개념이라든지 수요 결정 요인은 뭔지 아시죠?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읽으시면 디터미넌트라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뭐뭇에 따른 어떤 초이스라든지 구매라든지 뭐 이러한 그 변수들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수요 탄력성, 그죠? 수요 탄력성 이야기, 그리고 수요 함수, 그리고 수요 곡선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공급 이론은 이제 공급의 개념과 비용, 그러니까 생산비라든지 생산 요소와 공급 곡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수요 탄력성 같은 경우 옛날에 그 크라우치라는 사람인가요? 그 미국의 그 관광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러한 그 수요 탄력성 같은 거 우리가 그냥 그래프만 놓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프만 놓고 배우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한번 해요. 수요에 뭐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 보면은 전 세계 뭐예요?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 하고 관광 분야의 어떤 수요의 성장률, 그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관광 분야 자체의 전체적인 어떤 그 소득에 따른, 그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으니까 소득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추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 관광이 그 어떤 나라나 어떤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륙별로 관광의 성장률과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 또는 전체 성장률과 전체 세계의 성장률과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관광 성장률을 가지고 이러한 탄력성을 갖다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한번 보면은 그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연구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마케팅 비용 쓰는 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 함수 관계도 또 해서 그러면은 과연 그 국가가 관광 분야에 쓰는 마케팅 비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게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에 따른 것도 그런 것도 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태까지 있던 그 어떤 그 논문들, 그러니까 그런 그 탄력성이나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나 공급 탄력성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그 논문들을 어떻게 해요? 메타 분석이라든지 그 어떤 그 축적된 그런 자료를 갖다 다 모아서 아니면 단순하게 모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서 그러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조망들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그 수요 공급 이론이 보통 이런 것을 따지는데 또 다른 거 한 면으로 보면은 관광에서는 이 수요가 아니에요. 수용이 아니에요. 수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요 이론에 비해서 이제 공급 이론이 좀 빈약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관광에서의 생산자는 곧
관광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조업에서 생산자는 누구예요? 뭐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곧 생산자인 그런 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공급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약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소비객이 어디 가가지고 돈을 쓰고 거기서 경험을 해야 그것이 곧 생산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급이 주체. 그러면 어쨌건 간에 어떤 그 공급이 주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급이 주체는 뭐예요? 그 자연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그 자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공급 결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비탄력적인 거고요. 그리고 공급에서 어떤 그 생산을 위한 비용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건 있어요. 뭐냐면 자연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을 갖다가 보존하거나 그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어떤 그 생산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보통 제조업에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변 비용이 어때요? 점점 더 늘어나죠. 예. 근데 관광 위락 정원은 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방문객이 많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변 비용을 갖다 더 막 투입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물론 무슨 휴식연제 두고 몇 명까지 이렇게 막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미셀레니스한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겠지만, 그죠? 근데 이러한 특히 이 생산을 위한 비용, 그 가변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 논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이러한 공급 함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그 공급 이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또 요것과 연관시켜서 그 앞에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공공재죠. 그리고 공공재의 특징도 갖고 있고 또 그 완전 시장 이론에 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 관광 위락의 어떤 그 수요 공급 이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이 챕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 이론을 보면은 대부분 그래서 소비 이론을 보면은 소비자 행동 이론, 소비 함수론 해가지고 미시 그리고 거시 경제의 그런 이론들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 책에서는 보통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것을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무차별 이론 곡선이라든지 이 현시 선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소비자 행동 이론에 속하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가는데요, 그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계속 논문만 가지고 뒤지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그죠? 효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자, 조선모사의 원숭이는 정말 우둔할까요? 중국 송나라 저건가 원숭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열매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였대요. 그죠? 근데 왜 아침에 3개밖에 주지 않느냐고 막 불평을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아침에 4개, 그럼 저녁에 3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총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똑같은데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같은 건 모르고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들 빗대어서 쓰는 그 우둔한 사람을 얘기하는 고사성어죠. 예. 근데 여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원숭이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대요. 예. 왜냐하면 이자율의 개념, 그죠? 1년 뒤 11만 원보다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남자들은 약간 좀 우둔해서 뭐 특별한 날 왜 확 쏘는 거보다 뭐 평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총량 뭐 얼마 해준 게 뭐 해준 게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꼬이네. 그 여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소비 행태가, 그죠? 소비 행태가 좀 약간 효용 가치적인, 특히 그 효용이 뭐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뭐 감성이라든지 어떤 그 뭐요? 어떤 상징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부자가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 아침에 4개의 열매를 먹은 원숭이는 한 개만큼의 만족이 더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만족감이 저녁까지 이어지므로 저녁 때 4개를 먹고 곧 잠드는 것보다 전체 효용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수요가 뭔가요? 수요, 디맨드. 수요량이 있어요. 디맨드하고 퀀티티 오브 디맨드가 있어요. 어떻게 틀려요? 보이죠? 이건 소비자가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수요량은 그 소비자가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좀 틀려요. 예. 그리고 수요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한계 효용의 법칙 뭐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수요량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양, 그죠? 구매하려고 하는가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양이지 실제로 구매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실제 구매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이란 그 재화의 실제 존재량 또는 공급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는 어떤 기간에 그 구매의 흐름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특정 기간당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연간, 그죠? 연간 또 월간, 분기당 해서 몇만 명 아니면 뭐 몇 명이라는 수를 내야 되죠. 그리고 수요 또 분류가 돼야 되는데요. 수요의 분류에 있어서는요. 뭐 개별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수요죠. 그리고 시장 수요, 시장 전체의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분리를 하고요. 예. 그럼 이제 관광 수요의 개념은 뭔가요? 보통 보면 이제 개인 또는 주어진 외부 환경에 따라서 특정 재화에 대한 어떤 효용, 만족도라고 얘기했죠. 만족도는 각각 다르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자원가치평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 이렇게 그 네모나게 해가지고 쭉 나왔던 그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요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만족의 크기 해가지고 그런 그 만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개념이 어떻게 크로스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 이제 관광 수요는 뭔가요? 결국은 뭐예요? 관광 소비자가 관광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한 효용을 얻기 위한 관광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죠. 수요는요. 예. 자, 그러면 또 관광지의 수요의 측정의 문제가 우리가 이게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데, 자, 사과, 자동차, 뭐 일반 경제자의 경우에는요, 그죠? 그 어떤 그 구매량이 수요를 파악하는 척도로 이용이 돼요. 근데 관광지는 어떻게 수요를 측정하나요?
우선 척도를 갖다가 이제 방문자 수라는 걸 갖다 우리가 개념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관광의 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한국 방문의 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방문의 해죠. 그죠? 한국 방문객 1000만이에요. 관광객 1000만이에요. 그죠? 방문객 1000만이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 WTO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월드 투어리즘 오가나이제이션보다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나이제이션이 더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이 앞에 UN자를 붙였어요. UNWTO. UN 산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UN에 있는 월드 투어리즘 오가나이제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그 투어리즘 뭐 바로메타라든지 아니면 투어리즘 어떤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해요. 뭘 측정하면 방문객이 어느 대륙에서 어느 대륙을 많이 갔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를 많이 갔고 그러면서 그 방문 목적 그리고 어디서 제일 많이 썼는지 그리고 월드 투어리즘 뭐 탑 10 아니면 탑 20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비지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투어리스트라는 말보다도.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 한국에 방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관광객만 집계하기가 쉬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론 그것을 집계를 하긴 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 해외 된다. 그러니까 국외로 나갈 때 무슨 카드 쓰죠? 비지터 카드인가요? 노란 거 예전에 왜 들어갈 때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방문 목적 써 있죠. 그러면 뭐 친지 방문이냐, 뭐 학술이냐, 뭐 비즈니스냐, 아니면 관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티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멀티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떤 그 관광 경제학 책들에 보면은 이러한 그 방문자냐, 투어리스트냐, 아니면 또 그 투어리스트들 중에서도 뭐 플레저 투어리스트냐, 아니면 비즈니스 투어리스트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통계를 갖다가 잡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맨 앞에 많이 나와요. 보통 보면은 그 원서를 많이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관광 통계는 이 방문자 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이게 UNWTO도 보면은 예전에 이게 그 통일적으로 그 비지터만 계속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투어리스트였다가 비지터였다가 이런 기억이 제가 나요. 그 예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럴 때 그것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어느 때는 비지터였다가 어느 때는 투어리스트였다가 뭐 이랬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게 방문객으로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역시 관광 쪽 분야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갖다가 정확히 분리해내 가지고 통계를 잡을 수 있으면 더 정확한 통계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이 근데 또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단순하고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뭐 어쨌건 간에 항만이라든지 어디에요? 공항에서 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사증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 갖다 체킹을 하면 되긴 되는데, 자 4박 5일 체류하는 10명, 그죠? 1박 2일 체류하는 10명을 어떻게 해요? 같이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정보의 왜곡이 우려돼요. 특히나 요즘 관광 산업 쪽은
뭐예요? 뭘 늘리려고 그래요? 요 박수를 늘리고 또 1인당,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요. 1인당 쓰는 걸 갖다가 많이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요새 의료 관광 해가지고 이거 하고, 근데 의료 관광보다는 요새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왜? 예? 방금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센티브 투어요? 복합 리조트. 인테그레이티드 리조트인가 그럴 거야. 네, 복합 리조트. 왜죠?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요? 복합 리조트를 왜 복합 리조트를 갖다 많이 할까요? 자, 여기서요. 4박 5일 처리하는 10명, 그리고 또 만약에 4박 5일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요. 4배. 그죠? 이거 4박 5일 해가지고 40명 하고 4박 5일하고 10명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박 2일 해가지고 40명 하고 4박 5일하고 10명 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비용을 쓰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봐야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서 1박 2일 처리하는 사람 만약에 50명 되면 1박 2일짜리 와가지고 와서 그냥 찍 보고 그냥 가고, 그 사람하고 4박 5일 처리하는 10명 해가지고 총 쓴 돈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1박 2일 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카지노를 이용했다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싱가포르 얘기해드렸나요? 싱가포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근처 나라에서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뭐예요? 마리나 베이하고 샌더슨가 해가지고 두 군데를 거기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그 마이스 하나를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코투어리스트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동방객이랑 많이 오고,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출을 자기 돈으로 해요? 누구 돈으로 해요? 회사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누구 한 명 같이 오면은 자는 거는 공짜인데, 하여튼 돈은 이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그거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더 써가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남는데 그 시간대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복합 리조트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에 플러스 이제 쇼핑,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테마파크라든지 해서 이 복합적인 어떤 리조트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머물고, 그죠?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박 3일 머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박 5일에서 5박 6일까지도 머물면서 그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또 뭐였어요? 이제 카지노까지 했죠. 카지노까지 이제 플러스 하면서 이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쓰는 돈이 훨씬 많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관광의 흐름이 이렇게 보면은 복합 리조트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컴플렉스 타입의 이러한 어떤 그러한 상품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데 역시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뭐 상암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새 세워지고 있는 쇼핑센터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때요? 뭐 신도시 부근에 무슨 상가 이런 거야. 뭐 복합 무슨 상가타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추세 같아요. 거기다가 이 어디에요? 마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위로 떠올랐죠? 전 세계 카지노 1위인 거 아시죠? 예. 1위 기업인데 마카오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 팀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조사해봤더니 1.5일인가밖에 안 돼요. 머무는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플러스 일수를 갖다 더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카지노 플러스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예? 그리고 테마파크라든지 파크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다 더해서 어떻게 해요? 방문객들이 더 와서 머무는 시간을 갖다가 더 많이 늘리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용 가치를 갖다가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이제 마카오 정부라든지 싱가포르 정부라든지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수주를 하죠. 예. 복합 리조트만. 그래서 인천만 해도 지금 3개, 4개인가요? 하여튼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걸 짓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 이렇게 접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이게 단순 방문자수라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다른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통계 측정치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측정치를 갖다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광 일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비지터 데이에서 이거는 뭐냐면요. 방문자 수에다가 최저 일수를 곱한 수치에서 방문자 수에 이제 최저 일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 관광 수요의 크기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마카오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개개 방문자들의 관광자의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이런 복합 리조트 정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관광 일자를 갖다 늘리는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방문자 수를 관광자의 거주지 인구 수로 나눈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요의 상대적 크기를 밝혀주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방문자 수 나누기 그러니까 거주 인구 수분의 방문자 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국내 외래 관광객 수요의 경우 중국에서 온 관광객 10만 명하고 대만에서 온 관광객 10만 명의 의미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관광객이 지금 한 300 몇십만 되나요? 중국 관광객만. 한 50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나중에 중국 관광객 수만 계속 높아지겠죠. 근데 중국 관광객 만약에 1000만이 왔다고 봐요. 그죠? 인구가 몇이죠? 16억인가요? 그 16억에 1000만하고 만약에 일본 관광객이 한 500만 왔다고 봐요. 500만 한 200만 왔다고 300만 왔다고 봐봐요. 근데 여기는 뭐 2억이에요. 그죠? 어디가 더 높아요?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오는 비율이요. 그죠? 여기가 역시 높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시장에서 이쪽 한국 관광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겠죠. 그죠? 근데 이건 나중에 뭐랑 연관이 될까요? 그 시장에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쏟아봐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걸 파악을 하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인구 수에 비해서 너희 좀 작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가 태국도 많이 가고 호주도 많이 가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가는 것 중에 우리는 뭐 많이 오니까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비율로 거기서 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야겠죠. 예,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관광자 방문율에 대한 그런 문제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관광자 방문율 같은 게 나중에는 이제 그 문화경제학이라는 게 있나요? 요새 그런 개념들이 좀 있나요? 예. 어떤 문화적인 임팩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따질 때 특히 이 한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된 쪽에서는 이러한 그 관광자 방문율, 그리고 특히 그러한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화 상품이라든지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그런 관광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관광자 방문율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뭐예요? 어떤 그 상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상품의 어떤 그 생애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쪽 연구도 굉장히 이런 그 관광자 방문율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관광 수요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관광 수요의 결정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 관광 수요의 결정 요인은 지역, 국가,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 결정 요인들을 파악해서 일반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죠? 근데 저희 책에서는 이제 그 수요의 결정 인자 해가지고 determinant of demand for tourist recreation good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는 뭐냐면 어떤 그 관광자의 소유욕을 결정시키거나 또는 변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인, 그죠? 그러니까 즉 관광을 가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욕구를 갖다가 결정하고 또 어떤 그 욕구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국가의 그 여가 수요를 파악하는 데서는 그 좀 이렇게 저마다 이제 각기 독특한 결정 인자를 여러 학자들이 가설로 내세웠어요. 근데 보면 이제 크라우치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보통 1990년대에는 이제 크라우치라는 그런 학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하고 그 관광의 성장률과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광의 그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응용을 한 적이 있었죠. 크라우치라는 학자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보통 보면은 이런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그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하와이라든지 미국을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샘플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하고 미국 국내 사람,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사람들이 어딜 가거나 유럽 사람들이 간 그런 것들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 또 탄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관광 수요 결정 인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을 많이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서구 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비교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또 다른 어떤 그 아시아들의 어떤 신흥 국가들, 그죠? 아니면 그냥 그 신흥 국가가 아닌 다른 그 일반 그런 다른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그 관광의 트렌드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그쪽 국가 사람들이 특히 뭐 태국이라든지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유학을 가서 보통 자기네 나라 샘플을 가지고 많이 써요. 그 대학 논문에서. 아니면 그 나라 국적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텍스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개되는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서구 쪽 사람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누구죠? 프로그 아시나요? 프로그.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사이코메트릭해서 한쪽은 그 관광객 성향, 이 사람들 관광객 성향 비교했었잖아요. 보수적이냐 진취적이냐,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 깃발 들고 줄 서서 서구 쪽에 와가지고 쫙 관광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죠? 패키지 투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 보수적.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성향에 따른 그런 분류인데, 이게 진취적. 해가지고 이쪽은 서구 쪽 사람들이 많고, 얘는 동양, 일본이죠. 일본 사람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구 쪽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깃발 들고 여러 사람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아니면 외국 서양에서도? 절대 없어요. 있다면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참전 기념해가지고 초청받은 거는 그거는 인센티브니까, 그거는 인센티브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깃발 들고 쫙 줄 서가지고 가는 유치원생들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없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도 원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그 모델 타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그러니까 국외에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되게 논문 되게 유명해요. 이거 뭐죠? 투어리즘 시스템인가요? 그 원서에 항상 등장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이코메트릭 해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그 성향으로 이렇게 양분시킨 거죠. 근데 프로그는 이렇게 두 가지 성향으로 양분시켰지만, 그죠? 예. 보통 이제 관광 이미지 같은 건 또 이런 논문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능이냐, 비기능이냐, 아니 상징이냐, 비상징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분포에 하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한 40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연구처럼 이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수요 성향, 그러니까 수요 성향을 이런 양분화 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죠? 또 다른 어떤 결정 요인을 쓰면요, 그죠? 다른 분류법을 쓰면, 그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브랜드 같은 경우도 뭐랑 뭐를 써요? 보통 보면은 크게는 기능적인 거하고 어떤 형용사적인 어떤 표현을 쓰죠. 이거 깊게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소비자 행동론 쪽에서 이렇게 나온 그 얘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 에컨가요?
에컨가? 에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스페인 기억이 안 나요. 에커의 그 브랜드 그 퍼스널리티 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50개나 되는 어떤 그 결정 요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갖다가 선택하는, 결정하는 이런 이 만약에 뭐 LG 폰이 있어요. LG 폰을 갖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이걸 갖다 결정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할 때 어떤 그 결정 요인을 갖다 정하기 전에 브랜드의 어떤 면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거 할 때 요거의 특징을 갖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징, 그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거. 특히 뭐 아니면 뭐 어떤 방문객이 와가지고 에버랜드를 간다, 경복궁을 간다, 아니면은 호텔을 갖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쉐라톤을 간다, 아니면 뭐 리츠칼튼을 간다, 뭐 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한 5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갖다가 묶어서 그것을 묶어서 한 5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 놓고 이 5가지 중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느냐, 뭐 그런 논문들도 이 소비자 행동론 쪽에서 많이 보이죠. 예. 또 이제 뭐 많이 딴 쪽으로 좀 3,000% 많이 빠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정 요인에 대한 그런 것들, 뭐 프로그리 논문이라든지 어떤 그 브랜드 관련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자, 아무튼 간에요. 뭐 크라우치라든지 뭐 여러 이러한 그 관광 수요 결정 요인을 갖다가 연구했던 학자들.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서구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영양인자들이 공통적인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럼 관광 수요에 있어서의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 공통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봤더니 이 잠재 관광자, 포텐셜 투어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요인 해가지고 거주 지역의 인구 수라든지 인구 밀도, 그리고 그 인구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인종도 이런 걸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 그리고 교육 수준,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저거죠. 그 뭐죠? 자유재량 소득인가요? 가처분 소득인가요? 그 가처분 소득 말고 또 뭐 자유재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뒤에 나와요. 그런 소득 같은 것도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겠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가 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거 경험, 그리고 개인적 기호, 선호 뭐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연결해가지고 또 그런 연구도 있을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러니까 전 생애를 거쳐서 여행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되고 남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또 이게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나서 그 오피스데이들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키워놓고 여행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적에 여행을 많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를 들어서도 여행을 더 많이 간다는 이런 식. 해가지고 어떤 그 경험에 의한 거, 그리고 어떤 그 인구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특성에 의한 거, 뭐 이런 연구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뒤져보면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 데스티네이션 자체와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의 고유 매력, 그 어트랙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편의성, 얼마나 편리한가에 대한 것,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그 주변 관광지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또 그 하와이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하와이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 4개의 섬인가요? 네, 섬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멀티 데스티네이션 연구를 할 때 이 하와이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뭐 섬이 뭐 이렇게 그 여러 섬이 있는데 어느 섬에서는 뭐 이틀을 머무는데 어느 섬에서는 반나절만 머물고 어느 섬은 하루를 머물고 어디는 뭐 3일을 머물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런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좀 뭐 렌트 개념이 나와요. 좀 더 머무는 데서는 그 땅에 갖고 있는 좀 더 매력적인 그런 특징들이 많은 데를 갖다가 사람들이 더 머물게 된다. 그죠? 하면서 그 주변 어떤 그 관광지와 같이 이제 묶어서 상품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핵심이면서도 이 주변 그 관광지를 갖다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만들면서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렌트 개념이 꼭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그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논문 그 결과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저 그때 그 원어로 읽어 저기 이게 렌트라는 게 지금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빌리다의 렌트가 아니라 무슨 이게 다른 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지대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럴까? 지가? 하여튼 어떤 땅이 있는데 똑같은 땅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람들 갖다 더 유인하는 그 뭔가가 더 있대요. 그러한 가치를 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역시 관광지도 똑같은 섬이고 뭐 그 볼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요 부근에만 사람들이 유독 몰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렌트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갖다가 만들면서 저러한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머물 수 있게끔 저기를 갖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많이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 논문이 대상이 됐었어요. 예. 또 이제 하와이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롱홀 트립 뭐야? 가지고 롱홀 투어, 롱홀 트립 또는 롱홀 데스티네이션, 쇼트홀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여기 하와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연구를 했냐면 미국이 이렇게 쫙 있으면 하와이가 여기 좀 있죠. 서부에서 가는 사람하고 동부에서 가는 사람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 그리고 유럽에서
일본에서 오는 사람 해가지고 이걸 비교한 거예요. 자,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더 오래 머물러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돈이 더 들어요. 그죠? 이걸 가격이라고 한번 보세요. 가격이라고.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뭐예요? 수요가 주나요? 그죠? 네. 아무튼 여기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하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문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교통이 역시 멀리서 오는 사람이 더 오래 머물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요새는 뭐 하루 만에 가잖아요.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그죠? 근데 예전에는 하와이까지 한 15일 정도 뭐 배를 타고 왔다 그래요. 예, 이때는 더 많이 머물렀대요. 근데 요즘은 덜 머문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하와이에 있는 그 데스티네이션 매니저는 이걸 갖다가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면 서부 쪽에 있는 마켓하고 동부 쪽에 있는 마켓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이 달라야 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략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때만 딱 아까도 무슨 뭐 그 수요량 같은 경우 그 어떤 연간 몇만 명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만 딱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연간 몇만 명처럼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이 오는 생애 주기로 치면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요. 횟수가 더 많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멀리 와가지고 그냥 한 번 와서 조금 더 쓰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뭐 롱홀이라든지 숏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런 제목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관광 상품 자체에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 결정 요인 같은 것들이 이 생산물 시장에서 팔리는 것의 그 어떤 그 수요 결정 요인하고 많이 틀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대체적 관광지와 보완적 관광지의 존재 뭐 이런 것도 이제 관광지 자체와 관련한 요인이고요. 수용 능력하고 혼잡도 그리고 기후와 날씨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결정 요인이죠. 그리고 관광객과 관광지 간의 관계로 인한 요인 중에는 거주지와 관광지 간의 이동 거리 및 시간 그리고 이동의 편의성 및 쾌적성 그리고 이동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관광 수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지의 주요 수요 결정 요인 한번 볼까요? 일반지의 주요 수요 결정 요인을 보면은 해당 제야의 가격, 그죠? 비용이죠. 다른 제야들의 가격, 상대적으로 얼마나 값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선호, 인구 크기, 인구 구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 제야의 주요 수요 결정 요인이 관광지에도 그대로 적용은 돼요. 근데 세부적인 특징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결정 요인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가격의 영향을 어떻게 볼까요? 가격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했을 때는 관광 비용하고 일반 관광지의 가격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교환 가치라는 그런 일반제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교환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해변의 백사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산림욕 뭐 이럴 때 뭐 이런 것들 공기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가 않죠. 교환 가치가. 자,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이 큰 관광자원의 경우는 입장료와 같은 가격이 존재해도 그것이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짜 가치를 갖다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상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인지를 갖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그 관광 비용이 가격을 대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광 활동의 비용이 크면 관광 수요는 작아지고 비용이 작으면 관광 수요는 커진대요. 그죠? 여기 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가격이 만약에 5,000원이면 9,000개가 팔려요. 15,000원이면 3,000개, 10,000원이면 4,000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감소하죠. 자, 수요 곡선이 보통 이렇게 되죠. 점점 감소를 해요. 자, 근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결정했을 때 관광 비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외생 비용하고 내생 비용이 있는데요. 내생 비용 같은 경우는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간식비 줄이면 되고, 그죠? 유흥비 줄이면 되고, 기념품 안 사면 돼요. 그죠? 근데 통제 선택이 불가능한 비용, 즉 외생 비용. 그죠? 외생 비용은 교통비 줄여서 걸어가나요? 못 가죠. 그죠? 숙박비 뭐 어디서건 자야 되잖아요. 뭐 물론 무슨 뭐 싼 데서 잡으면 되는데 하여튼 숙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간식이나 유흥이나 기념품 구입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뭐 저런 외생 비용 같은 경우는 이 통제나 선택이 이 불가능한 비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 외생 비용이 그러니까 즉 관광 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관광 기업 또는 이 관광지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러한 외생 비용의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작게 느끼게 해줘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위스를 많이 갈까요? 스페인을 많이 갈까요? 그죠? 그게 이제 외생 비용 차이 때문에 좀 그래요. 왜냐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숙박 비용 자체가 스페인의 배 이상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외생 비용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내생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규모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숙박, 그래서 한국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호텔값이 너무 비싸다, 그죠? 보통 가면은 저희 경쟁 상대인 어떤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서울과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여건을 가진 뭐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데 가면은 호텔값이 보통 특급 호텔이 10만 원, 12만 원에도 자요. 한국도 예전에 그 호텔 수요가 많이 없었을 때는 이제 롯데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12만 원까지 끊어준다 소리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많이 없을 때, 방문객이 많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최소 30만 원대가 넘죠. 근데 또 이러한 그 관광지 수익 증가를 위해서는 근데 내생 비용을 갖다가 내생 비용을 갖다가 지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자들 갖다가 소비자의 어떤 지출을 갖다가 늘리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필 때 외생 비용과 내생 비용을 갖다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를 하려면 외생 비용을 줄이고, 그죠? 와서 수익 증가를 위해서는 내생 비용 쪽에서 쓰는 돈이 많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겠죠. 근데 또 이것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 연구 같은데 그런 비용이었어요. 가기 전에 사람들이 가격을 인식하고 관광지를 선택하는 것과 관광지에 가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를 갖다 가기 전에 어떤 그 수요 탄력성하고
관광지를 도착해서의 수요 탄력성이 달라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내생 비용하고 외생 비용하고의 어떤 그 연관을 줘가지고 그 연관한 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는 이러한 그 비용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어떤 외생 비용이라든지 뭐 내생 비용을 갖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보통 내생 비용을 많이 생각하죠. 가기 전에 저런 값이 비싸면은 갈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일단 가고 난 다음에 그 현지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현지에서 쓰는 돈들. 현지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격 민감도 자체가 확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어떤 그 도착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돈들하고 오기 전에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는 돈들하고를 갖다가 명확히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전략을 짜야 된다는 그런 논문이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걸 연관해가지고요. 예. 자, 오션월드에 대한 서울 시민 방문 수요 증가를 위해 외생 비용을 줄이고 내생 비용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생 비용과 내생 비용을 무엇이 있을까? 외생 비용을 줄이고 내생 비용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한번 10분 쉬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션월드의 그러니까 잠깐 외생 비용이 뭐였죠? 숙박, 교통, 입장료였죠. 오션월드 돈 받나요? 교통비? 예, 대명 콘도. 그 여름엔 스키 타는 데잖아요, 그죠? 거기 가는 거 공짜예요. 교통비 공짜예요. 잘하죠 여기, 그죠? 이 기업이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홍천에 그 친구랑 같이 갔다가 야 여기 이 옆에 가면은 가는 버스 있어, 그 공짜야. 그러고 그거 태워다 주더라고요. 먼저 가보라고, 그죠? 근데 입장료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가가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는 뭐 식비나 간식비 막 이런 거 어때요? 비싸요, 되게. 그죠?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 뭐랄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디 관광지에서의 그 어떤 무슨 가격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관광지라든지 어디 뭐 입장해가지고 일단 들어갔는데 거기서의 가격이 왜 비싼지, 특히 뭐 영화 팝콘 그런 거요. 영화 값은 점점 어때요? 요새 뭐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뭐 직장인이나 이럴 때 5,000원에 보잖아요. 근데 팝콘 사고 뭐 사면 얼마예요? 영화 값보다 더 비싸요. 예. 뭐 이런 전략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오션월드 외생 비용, 내생 비용 뭔지 딱 아시죠, 그렇죠? 곧 통제될 수 있는 비용과 통제되지 않는 거 있는데 외생 비용 줄이고 내생 비용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하고 있죠. 교통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각 뭐 목동, 잠실 뭐 어디 해가지고 그 버스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60대 이상, 60대, 7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가게 만들어요. 난 돈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자기네들 와가지고 아마 티켓이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요? 성수기 때 한 7만 원이면 4명이 가면 4,7 28만 원, 30만 원이에요. 뭐 어떻게 들어가죠? 세일? 프로모션?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저거 맨 처음 그 지하철 광고에 애프터스쿨이 나와 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오렌지 카라멜이 새로 나온 까탈레나를 봤는데 요즘 제가 저 좀 관심이 많아요. 그 뭐죠? 아이고 한류 쪽에 여러분들 그 관심을 두시고 보면은 그런 거 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무슨 화이바스가 점핑하는 애들 누구죠? 아 크레용파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그 뭐죠? 아직 우리는 그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뭐 한류 관광 해가지고 뭐 얼마 어디 가서 뭐 경제 효과가 얼마다 뭐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셀레브리티 스타디인가요? 맞나요? 스페링 맞나요? 이거 한번 쳐보세요. 구글 스칼라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마이클 잭슨, 엘튼 존 뭐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셀러브리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어떤 이러한 그 학문적으로 어떠한 그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지에 대한 이게 쫙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그 여가 전 세계 레저 무슨 대회 한 적 있었죠. 춘천에서. 예? 네, 월드 레저인가요? 그때 제가 거기 무슨 학회에 갔을 때 그 앞에 와가지고 러지우드인가요? 하여튼 그 출판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저게 얼마 안 됐어요. 그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통권이 한 4년 정도 나왔는데 지금부터 저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한류 쪽 전문가가 없죠. 관광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예. 없어요. 한류 학회가 있긴 있는데 전어로버 그게 이제 그 어떤 연예인들, 그러니까 한류 연예인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셀러브리티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는. 보면 예전에 성룡, 그 마이클 잭슨, 엘튼 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 셀러브리티 스터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게 좀 독보적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리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셀러브리티 스터디. 저널 안 붙을 거야. 저널명이. 예. 아무튼 제가 저게 좀 한 20회, 볼륨 20개 넘어가면은 저희 SSCI가 될 것 같아요. 그죠? 5년 된 거예요, 그럼. 그죠? 예. 그리고 저기에 자꾸 그 뭐죠? 그 논문을 써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투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매년마다 투고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편집장 해달라고 와요. 예. 아까 그 편집장이 아니라 그 편집위원 있잖아요. 예. 그거 해달라고 올 가능성 되게 많아요. 예. 리뷰부터 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저쪽 분야에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뭐 한류를 이용해서 무슨 논문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야 호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리소스 자체가 저기 셀러브리티 스타디에서 나오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면 그건 또 이런 또 특이한 어떤 이건 관광 경제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수요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특징이 어떻다는 걸 보듯이 저런 그 셀러브리티 시장은 어떻다는 게 또 다시 정립이 돼서 나오겠죠.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의 한류. 예. 한류를 그러니까 문화인데 이제 그 어떤 특히 어떤 셀러브리티 시장, 셀러브리티 산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관광 분야를 좀 이렇게 관광 분야라는 그런 스펙트럼을 벗어나는 그런 좀 더 뭐랄까요 좀 특이한 분야에서 자기가 좀 연구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운신의 폭이 넓어지시겠죠. 예.
아마도 제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뭐 저기 종합예술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과가 개설이 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필요는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기 있나요? 종합 거기는 없어졌죠? 옛날에 한류 무슨 예술 있었잖아요.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요. 뭐 박사학위 뭐 그런 데로 썼다 그래봤자 뭐 공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지 저렇게 깊게 인딥스하게 들어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그거 좀 보내달라고 써가서 줬거든요. 근데 오질 않더라고요. 돈을 안 내서 그런지. 아무튼 근데 여기 그 한양 뭐야 그 외부 그 검색 있잖아요. 도서관 그거 들어갔으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문화 코드나 뭐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코드의 그런 영문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꼼꼼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저번 주나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그런 그 논문 읽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런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그 리서치 계획을 갖다 메꾸려고 했던 그런 논문이구나 하는 딱 나오겠죠. 자, 그리고 관광재 수요는 다른 재와 가격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뭐냐면 대체재 보완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A재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관계가 뭐예요? 서브스티튜트 그거라고 그러죠. 대체재라고 그래요. 지하철 요금이 내리면 버스 수요가 감소해요. 그죠? 지하철도 뭐 빠르니까 뭐 타고 가겠죠. 서로 다른 재화에서 비슷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관계죠. 그래서 동남아 관광 상품이 가격 상승하면 중국 관광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텔 숙박세 상승하면 모텔 여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 그 뭐죠? 크루즈, 스타 크루즈인가요? 뭐 하여튼 지금 이름이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세계에서 되게 큰 넘버 원인가 넘버 투 회사의 그 크루즈 회사 사장이 자기네 회사의 경쟁자 대체제는 뭐라고 본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시장이라고 봤어요. 다이아몬드. 이게 말씀드렸나요? 뭐냐면 그 얘네들은 그 뭐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이아를 하나 봐요. 근데 그거 대신에 또 크루즈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크루즈 여행. 그래서 자기네는 이런 그 크루즈 여행의 경쟁 상대 그리고 이런 그 대체제는 다이아몬드 시장이라고 보석 시장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네 그 뭐야 수요가 떨어지면 보석 시장이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을 갖다가 보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A재와 가격이 상승할 때 B재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관계를 보완재라고 하는데 유가가 오르면 유류가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수요도 감소해요, 그죠?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사용해서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죠. 이건 뭐야? 빵, 잼, 커피, 설탕 뭐 이런 거. 요거는 요새는 좀 안 맞죠? 그냥 드시죠? 수요값 상승하면 항공료 상승하고 항공 수요 줄어들어서 결국 여행 비용도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 관광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보완재, 대체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따라서 관광사업 의사결정자들은 관련 유관 산업의 가격 변동 같은 정보 이것을 민감하게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는 판단이 들면 여행사는 최대한 항공편 좌석을 많이 사놔야겠죠. 그리고 항공사 경우는 좌석을 블록으로 싼 가격에 어떻게 해요? 여행사에 판매할 필요가 없겠죠. 유가가 오른 후에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광재는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지만 특정 관광자원은 대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고유성이 되게 클 경우죠. 그래서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뭐 네덜란드 이 사람들의 국내 여행, 국외 여행 가는 거를 갖다가 요 대체재
요걸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이 좀 보여요. 여기 조사를 해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러한 고유성 있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외 여행, 즉 우리가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리조트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고유적인 어떤 고유 관광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보면은 대체제하고 이런 논문들이 좀 대체제에 관한 논문들이죠. 대체제 보완제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보면은 관광지에서는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는데 정확히 A라는 상품의 대체제가 뭔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일반제들은 어때요? 대체제 같은 경우 브랜드로 대체제를 팔거나 그러니까 대체제를 대체하거나 그러잖아요. 브랜드에 의해서. 뭐 컴퓨터에 대한 대체제는 뭐죠? 만약에 삼성 컴퓨터의 대체제는 뭐 LG나 뭐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가 하와이 여행이 무슨 뭐 테러로 인해서 아니면 무슨 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취소했어요. 그 대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옆에 있는 무슨 폴리네시안 가나요? 괌을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상품 자체가 저런 대체제를 갖다가 정확히 뭔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또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유산 관광자원 특히 매우 독특한 자연관광 및 문화관광자원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때 이 관광자원의 가치는 매우 커지고요. 안동 화해마을이라든지 나야가라 폭포, 에딘버러 축제,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 문화유산 등 이런 것들이 어때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관광자원의 가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걸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프닝도 한번 벌어졌었죠. 제주도에서는. 그죠? 무슨 뭐 유엔 산하의 기관도 아닌 어디 사기 집단에 좀 심한 말로 해서 예전에 그런 제가 판단해서 사기 집단이 아니라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죠. 인정받지 않은데 괜히 돈 퍼주고 무슨 뭐 7대 자연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거에 이제 그 뭐 됐다고 막 광고하고 그러죠. 근데 그 7대 자연관광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7대 불가사의 해서 그때는 뭐 봤냐면 이제 지금 뭐 스핑크스라든지 무슨 알렉산드로 뭐에 있는 그 큰 무슨 이렇게 돋보기처럼 해가지고 등대, 팰러스 등대인가요? 무슨 등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러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자원들, 자 나야가라 폭포, 문화유산들, 자 대장경인가요? 자 그리고 관광 수요는 관광자 소득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등제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소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어때요? 더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이런 관광 수요는 근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뭐가 돼요? 우등제에서 뭐로 변하나요? 일반제로 또 나중에 변하게 돼요. 지금 국외 여행 가는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우등제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10년 전, 요즘은 좀 그런 거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그 연휴 때 해외 많이 나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뭐 관광 수지가 적자라는 둥, 어쨌다는 둥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중국이 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그 한국 그 무슨 그 상무 중심인가 해가지고 저기 어디요? 토속촌 옆에 가면은 그 중국 인바운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국 계열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언론에서 중국객들 많이 온다, 뭐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런 거 좀 그만 좀 자제를 하라고, 조용히 좀 하시라고. 중국에서 그런 걸 들으면 그거를 자꾸 규제를 한대요.
예. 그때 그거를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이너 서클적인 그 뭐예요? 그 산업계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붐을 일으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예.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예. 요새는 그 무슨 발 마사지 집도 많이 생겼죠.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명동 그 한복판에 그 온갖 그 구워 먹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긴 거. 건강을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피스트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뭐 먹는 축제를 피스트라고 그러나요? 호텔에 계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아니면 이렇게 그 뭐죠? 백화점 이렇게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요? 포장마차식이 아니라 뭐 코벤트 가든인가 뭐 하여튼 뭐 영국에 가면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좀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슈퍼 가서 뭐 이렇게 장을 사서 가듯이 그 뭐야 백화점 1층 같은 데 있잖아요. 좀 띄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피스트의 장, 그러니까 그 먹는 축제 같은 거 하는 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 깔끔하게 그죠? 그러나 가격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많이 유인하고 뭐 이러는 것 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차라리 그 명동 그 가운데 거리를 막 지저분하게 무슨 뭐 떡볶이 무슨 꼬치 굽는 거에 막 이런 거 말고 그죠? 좀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좀 그 거리만 쫙 차양을 치던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명동거리 한번 가보세요. 명동거리 가보시면 좀 대책이 안 나오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 그 뭐랄까요? 이제 솔직히 일종의 소기업이죠, 기업. 소규모 기업이죠, 거기. 자, 저가 상품 선호 시장과 가격에 상관없는 프로그램과 질을 중시하는 시장이 각각 존재를 해요. 고소득층에서는 이제 베블렌 효과를 찾아보기 힘든데, 찾아보기 쉬운데, 그 관광기업체의 정확한 시장 조사, 시장 세분화에 따른 정확한 목표 시장 선정, 목표 시장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단순 가격 경쟁에 이제 한계가 있고요. 베블렌 효과 같은 거는 뭐예요? 고소득 시장이라고 했죠. 찾아보기 쉬운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지만 가격이 올라도 수요에 대한 변화가 없거나 더 많아져요. 그래서 베블렌 효과가 유효한 세분 시장은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과시적 레저 활동 현상이죠. 1등석이라든지 VVVIP 마케팅이라든지 그죠? 뭐 한정판 마케팅 그죠? 그리고 호텔 스위룸 같은 거 그리고 명품 구매, 고급 자동차, 귀금속, 고가 레저, 관광 활동 등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분포 불평등도에 대한 법칙인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요. 20대 80 해가지고 상위 20%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소비한다는 법칙이에요. 국민의 20%가 전체 부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이용한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이 이 가격을 갖다가 이제 좀 뭐랄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원래 전자제품으로 유명하진 않았죠.
저희 어머니 세대나 저희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백색 가전은 LG였잖아요, 그죠? 럭키금성 해가지고 아직도 저희 집에 그 미다지 TV가 어디 있습니다. 고장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삼성이 그 전화기 때문에 인식이 좋아지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가 이제 살아남았죠. 옛날 LG 반도체가 훨씬 더 그 기술력이 뛰어났다고 뭐 그러한 얘기도 뭐 신빙성은 없지만 있었어요. 그게 하이닉스로 간 거죠, 그게 그죠? 아무튼 삼성이 참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유럽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해가지고 그 첼시에 맨날 삼성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인 돈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국제 마케팅 할 때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그 관광객을 이용한 그런 마케팅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협찬 같은 거 했을 때 특히 그 일본이나 뭐 중국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관광객들 집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체 티 같은 거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서 유니폼 주듯이 온갖 관광지나 중요 이런 데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마케팅 같은 게 저번 때 그 이화여대인가 거기 보면은 그 국제 마케팅 광고나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그런 전시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것들도 한번 그 뭐 전시회 만약에 국제 광고 전시회라든지 무슨 뭐 이런 뭐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한번 놀러 와서 한번 보세요. 기발한 거 되게 많아요. 뭐 사회적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쪽 그 전공자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스포츠하고 광고 시장은 뭐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포츠도 우리가 다루는 어떤 여가의 한 분야이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 일상 여가 가운데서의 그러니까 일상 여가 가운데 스포츠를 제외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광고 시장 이런 논문들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있는지.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요새 뭐 1년 연봉이 한 500억 되고 막 이러나요? 메시가 얼마 받죠? 하여튼 뭐 천문학적 숫자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죠? 미식축구랑 야구인가요? 골프인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수백억의 연봉을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마케팅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관광 수요의 핵심 결정 요인 소득과 가격 중에 이제 그 자유재량 처분 소득, 그죠? discretionary income이 중요한데요. 자유재량 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플러스 기타 필요 경비하고 생필품 지출 경비를 뺀 거예요. 그죠? 주거비, 뭐 식품 구입 등, 그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자기 재량과 선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인용 소득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소득이 다 없다? 하여튼 자유재량 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요. 돈은 많이 벌어요. 다 은행에다 갖다 다 헌금하고 있죠. 다 갖다 바치고 뭐 집 같은 거 뭐 대출 받고 이런 게 대출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카드빚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요새 저번 때는 그걸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경제 지표 있잖아요. 카드, 그 가계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그 산업 각 분야의 어떤 그 은행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부채를 갖다 연체하는 그 비율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경기 읽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근데 원래 그런 그 뭐야 그러한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경기 지표라든지 어떤 수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이게 그 의미한 게 뭔지 갖다 착 보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아세요? 한국 거 말고요. 영국에서 나온 거 있죠. 이코노미스트. 그 맨 뒤에 보면은 그 일주일간에 그 각 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지표가 숫자로 쫙 나와요. 예. 그래서 보통 경영대학 연관된 그런 학과, 미국 학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코노미스트로 굉장히 그 뭐야 그 2차 자료를 많이, 그러니까 2차 자료가 아니라 그 보충 자료를 많이 써가지고 그 학과 그 과목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지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전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